오늘 배운 학습의 내용은 민족주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학습하고 한국적 민족주의의 특징과 형성 과정에 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학습의 목표는 민족주의 유형으로서 종족적 민족주의와 국민적 민족주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 국가, 민족국가의 개념을 알 수 있고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 인식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주의의 핵심 개념은 민족인데요. 민족의 개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족적 민족이라는 개념이고요. 또 다른 개념은 국민적 민족이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종족적 민족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민족이라고 하면 일정한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동의 사회 집단이다 라고 개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종족적 관점에서의 민족이라고 할 때는 동일한 핏줄, 그리고 공동의 역사적 기억, 그리고 같은 언어,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사회 집단을 우리가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공통된 특징을 공유하여야만이 종족적 의미에서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통점을 꼽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회 집단을 우리가 민족이라고 부르고요. 과거에는 언어 못지않게 중요했던 공통점이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어떠한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민족 간의 종교 전쟁도 일어났고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종교는 민족을 규정하는 특징으로서의 성격을 점차 잃어가고 있고, 그 대신에 언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족의 예를 들면 한국 민족, 일본 민족, 독일 민족, 이거 다 민족이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수천 개의 민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개념으로서 국민적 관점에서 민족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종족적 민족이 가지고 있던 동일한 핏줄, 동일한 역사적 기억, 심지어는 동일한 언어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다 더 정확한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국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적 관점에서의 민족은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민족이다 라고 부르는데요. 앤더슨은 Imagine the Community라고 이 국민적 관점에서의 민족을 개념 규정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종족적 관점에서의 민족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핏줄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추상적으로 자신들이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상의 공동체라고 개념 규정했습니다. 보통 국민적 관점에서 민족이 형성되는 것은 여러 개의 종족적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결합될 때 그걸 우리가 국민적 민족이라고 부른다. 즉 종족적 개념에서 국민적 개념으로 발전된 민족 개념인데요. 이때는 주로 이 여러 민족 간의 어떤 사회적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혹은 하나의 국민이다 라고 하는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죠.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독일 민족, 프랑스 민족, 이탈리아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위스라고 부르지만 스위스 민족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 살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아라고 하는 종족적 개념에서의 민족들은 자기들은 스위스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스위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국민적 정체성, 이거는 하나의 새롭게 형성된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민족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뭐 다양한 민족들, 정말 인종의 용광로라고 부를 만큼 많은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민족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는 않지만 미국민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어떤 동일한 공동의 정체성을 가진 사회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종족적 개념이 아닌 국민적 개념의 민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중국 경우입니다. 중국에는 주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한족이 있고요. 그리고 40여 개의 소수민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을 모두 통틀어서 중화민족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중화민족은 국민적 개념에서의 민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족주의와 관련된 또 다른 개념이 국가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 공동체이죠. 정치 체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근대 국가가 생겨난 것은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에서 국가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웨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것은 30년 전쟁의 결과 그 전쟁 후의 평화조약인데요. 전쟁의 원인을 분석했더니 다른 나라에 대한 간섭 그리고 개입, 이 전쟁을 불러일으켰더라 라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국가의 내정에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판단을 했고 여기서 주권 개념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국가라고 할 때는 주권과 거의 동일시된다. 즉 주권을 가진 정치 공동체를 우리가 국가라고 부르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정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국가와 민족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하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국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민족의 경우에는 국가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도 독일 민족이 만든 거고요. 오스트리아도 독일 민족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민족이 여러 개의 국가를 건설할 수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개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위스, 중국, 미국에는 많은 민족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 권위에 모두 다 함께 복종하고 있는 거죠. 또 반면에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건설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국과 일본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단일 민족 국가가 익숙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단일 민족 국가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다. 전 세계 국가의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유럽의 식민 제국이 그냥 지도에서 줄을 그어서 그냥 국가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에 여러 개의 민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단일 민족 국가를 보기 어렵습니다. 아메리카를 보십시오. 캐나다, 미국 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남미를 보더라도 남미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스페인계 민족, 그리고 인디언, 원래 토착민들, 그리고 스페인이 산업 개발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흑인, 그리고 혼혈종,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카에서 단일 민족 국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도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뭐 유라시아 국가들,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단일 민족 국가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단일 민족 국가, 한국과 같은 그러한 민족 국가 형태는 비교적 예외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 국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족 국가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 국가를 만든 것인데요. 이때의 민족은 단일 민족일 수도 있고 다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의 민족이 만든 국가도 민족 국가고, 이 경우에는 단일 민족 국가라고는 부르겠죠. 그렇지만 여러 개의 민족이 만든 국가도 민족 국가입니다. 이때는 다민족 국가, 뭐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민족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이러한 민족 국가를 형성하려면 몇 가지의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의 국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 즉 국민적 민족주의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즉 하나의 국가에 모두 함께 소속된다는 어떤 공동의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민족이든 여러 개의 민족이든 국가에 대한 소속감, 집단적 정체성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공동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교육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어떤 기술과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민으로서 양성하는 것이죠. 즉 개인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을 교육시킨다는 의미에서의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국민들에게 의무교육제를 실시를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국민교육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국어교육도 시킵니다. 우리가 국어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나라 말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언어를 가르치느냐 하면 바로 표준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표준어 교육을 해야만이 그 국가에 소속된 모든 국민들이 서로 자유롭고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민족 신화를 창조하고 상대적으로 향토 신화는 퇴조를 시킵니다. 향토 신화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지방의 특성과 지방의 전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방의 특성이 강조되면 국민적 차원에서의 공동의 정체성은 약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국민적 수준의 어떤 민족적인 신화 혹은 민족 영웅 혹은 국민적인 위인, 이런 사람들을 강조함으로 해서 전 국민이 어떤 하나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전통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준어 교육을 하게 되고 국민성을 강조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신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공유를 하게 되고요. 철도를 통해서 어떤 향토색이 짙은 지방 문화라든지 지방색,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국가에 들어서서 언론의 발달과 철도의 발달은 각 지방을 전국적으로 연결하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예술에 있어서도 주로 애국적인 영화를 많이 생산해낸다든지, 그리고 국민적인 위인들을 칭송하는 노래나 음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민족 국가와 좀 구분되는, 대별되는 주체로서 제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국은 국민적 민족주의를 강조하기보다는 종족적 민족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제국 내에서는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배민족은 일종의 지배민족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민족적인 저항을 하고 독립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국 내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국가에 공동으로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적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1918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건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른 민족과 공존할지 혹은 스스로 독립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즉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민족이 건설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민족이 함께 건설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결정권을 각 민족이 가지는 권리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러한 민족 자결주의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많은 제국들의 식민지 민족들이 요구한 것이거든요. 1차 대전에서 패배한 제국들이 주로 독일 제국, 합스부르크 제국, 오스만 제국인데요. 이 나라들이 패배하게 되니까 이 제국에서 식민 지배를 받던 민족들이 독립을 요구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윌슨 대통령이 그러한 독립의 요구는 바로 식민지 민족이 결정할 사항이다. 계속 그 제국에 함께 있으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만들 것인지 그것은 그 민족의 권리다라고 주창한 것이 바로 민족 자결주의고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당시 1차 대전에서 승리한 제국들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그러한 제국들은 반대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소련도 다민족 국가인데 소련도 마찬가지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련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의 여러 민족들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공동의 집단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